5월 모의고사 세계지리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막 각 잡고 풀어보지는 못했고 살짝 그 훑어만 좀 봤는데 뭔가 그렇게 막 어려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지도 두 개가 나왔는데 지도 그 생긴 것만 보고 뭔지 바로 알아맞혀야죠. 가 같은 경우는 이게 교과서에 실린 그림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T5 지도거든요. 모양이 T5자로 생겼으니까. 그래서 가는 T5 지도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 모양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얘를 지구 전도, 얘를 지구 후도라고 부르는 거죠. 나는 지구 전후도입니다. 지구 전후도. 그 다음에 ABC를 지금 얘네랑 잘 배열을 해보라 라고 하는데, 가는 T5 지도고 나는 지구 전후도죠. 얘는 이제 둘 다 맞는 말. A는 T5 지도에만 맞는 말, B는 지구 전후도에만 맞는 말, C는 두 지도 모두 틀린 말이라는 뜻이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기에다가 가, 나 이렇게 써놓고, 뭐 기억, 지도의 위쪽이 동쪽입니까? 하면 T5 지도는 맞죠. 그죠? T5 지도는 위쪽이 동쪽이고, 여기가 그러면 서쪽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남쪽, 뭐 북쪽, 북쪽이 뭐지? 노스,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에는 맞는 말인데 지구 전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는 지구의 위쪽이 그냥 북쪽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니은 경의선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얘는 딱 봐도 경의선이 없어 보이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경의선이 그냥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이렇게 육안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지구 전후도가 조선 후기 지도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제 지구 구체설이 반영이 되었겠다. 그러면 경의선이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O 이렇게 될 거고, 디귿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돼 있냐? 둘 다 아니죠. 왜냐? TO 지도는 애초에 뭐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지도도 아니잖아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도 아니고, 얘는 그냥 이제 서양의 지도기 때문에 중국 중심 이거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구 전후도도 우리나라 지도라고 하더라도 조선 후기 지도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지구 모양 그대로 그려놨죠. 딱 보면 알겠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그린 지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 그래서 OX는 A에 들어가야겠고, 그래서 기억, XO는 지금 XO, B에 들어가야겠죠. 니은. 그 다음에 디귿은 XX.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쉽고요. 2번. 기억, 니은, 지형에 대해 뭐 설명해 볼까요? 기억은 지금 암석이 오랜 시간 빗물과 지하수에 서서히 용식되어 형성된 동굴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 이런 키워드가 있죠. 종유석, 석순석주 이런 게 보이니까 얘는 석회동굴이겠다. 그 다음에 이 슬로베니아라는 데도 알아두면 나쁠 건 없는데, 이 슬로베니아가 뭐 유럽, 그 동유럽에 있는 국가인데 어디 있는 건지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슬로베니아에 카르스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명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석회암 지형들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의 주된 사례로 이제 슬로베니아 카르스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알아두면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억은 석회동굴. 니은은 지금 화산 용암류와 화산 쇠설물이 층층이 쌓여 교대로 이렇게 쌓였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성층화산입니다. 성층화산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을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요. 용암과 화산 쇠설물이 겹겹이 번갈아 가면서 쌓여가지고 형성된 화산, 얘를 성층화산이라고 부르고, 성층화산의 대표적인 예시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후지산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마욘산, 필리핀의 마욘산이죠. 후지산은 일본이고 필리핀의 마욘산, 그 다음에 킬리만자로산, 그 케냐 이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이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층화산 정의 확실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갑, 석회동굴은 습윤한 환경보다 건조한 데서 잘 나타날 리가 없죠. 왜냐, 석회동굴 자체가 이제 물에 용식돼 가지고 생기는 건데, 그럼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을, 석회동굴 기반암은 탄산칼슘 맞죠? 기반암이 석회암이니까 석회암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죠? 병, 뭐야,
얘를 성층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나와 있죠. 네, 맞는 것이고. 답은 3번이겠네. 정. 얘는 할롱베이가 있냐 하는데, 할롱베이는 이제 탑카르스트로 유명한 지역이죠.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탑카르스트. 또 탑카르스트로 유명한 지역이 이제 중국의 구일인 요 정도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얘는 성층화산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었어요. 네, 3번 문제. 가해 사례라고 하는데, 지금 제시문 2개가 나와 있는데 좀 읽어보면,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라는 게 있고, 오페라 하우스를 도시 상징으로 활용해 도시를 홍보하고 있다. 예,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에서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제 뭐 삼바 퍼레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리우 카니발을 찾고 있다. 이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얘는 장소 마케팅의 사례입니다. 장소 마케팅의 사례. 이제 지역화 전략 이 3가지를 배우죠. 우리 세계지리에서. 첫 번째가 이제 지리적 표시제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장소 마케팅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지역 브랜드화. 이 3가지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리적 표시라는 거는 이제 이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에 지역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고, 장소 마케팅은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랜드마크 같은 걸 활용해서 이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거, 이 정도가 되겠고, 지역 브랜드화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를 브랜드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3가지 차이점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얘네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얘는 지금 이런 랜드마크들을 활용을 해서 카니발 뭐 이런 거 활용해서 장소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되는 거죠. 네. 아까 말했지만 지리적 표시랑 이런 거는 아니고요. 공정무역은 그냥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장소 마케팅이 정답이었죠.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거고,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전략은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닭볶음면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외국의 불닭볶음면을 팔 때 좀 덜 맵게 만든다던가, 그 지역에서 많이 먹는 식재료를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거를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4번. 일단 뭐 국가가 5개가 나왔는데 한번 써보자면, A는 이집트고요, B는 나이지리아, C는 콩고민주공화국, D는 에티오피아, E는 남아공이죠. 이런 문제를 풀 때 얘네가 지금 다 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확실한 키워드 한 몇 개만 잡아서 풀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아마 많이 보고 풀었을 것 같은 게 아파르트헤이트죠. 아파르트헤이트는 남아공에서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차별했던 그런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런 차별적인 그런 걸 없앤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알면 좋아요. 케이프타운이라고, 이제 남아공의 수도가 3개인데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수도는 케이프타운입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정도도 알면 좋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내에서 국내 총생산이 높은 편이라고 하죠. 아프리카 내에서 좀 잘 사는 편입니다. 이제 남아공, 그 다음에 보츠와나가 제일 잘 살고, 남아공도 잘 사는 편이고, 사실 막 남아공이 경제 그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심한 그런 나라라서 막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1인당 GDP 측면으로 보면 잘 살긴 하죠. 남아공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남아공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답은 5번입니다. 5번 문제. 일단 기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지도에 기후 점이 찍혀 있으면 기후를 항상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얘는 지금 방글라데시 쪽이니까 열대 몬순 기후입니다. 이렇게 4개의 사선 위에 있을 때 얘는 열대 몬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이쪽이니까 열대 우림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적도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은
열대 사바나죠. 그러니까 브라질 기후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브라질에서 적도 상에 찍혔을 때만 열대 우림이고 거기서 살짝 위로 올라가거나 살짝 아래로 내려가거나 하면 열대 사바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바나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해보면 얘는 연중 수변일 거고 얘는 7월의 우기일 거고 얘는 1월의 우기겠죠. 얘는 연중 수변일 거고 그러면 이게 누적 강수량이니까 이게 1월에 이만큼 오고 2월에 이만큼 오고 이게 아니거든요. 1월에 이만큼 왔고 2월에 이만큼 왔고 3월에 이만큼 왔고 이거를 점점 더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12월 달의 강수량은 얘는 연 강수량이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누적 강수량 그래프는. 그렇게 이제 보면 다 같은 경우는 연중에 이제 비가 다 비슷비슷하게 와요. 1년 내내. 이런 게 이제 연중 수변인 거죠. 그래서 다가 여기 열대 우림이 되겠다. 그다음에 가랑 나가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일단 7월에 평평하잖아요. 평평하다는 거는 비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시기에 비가 안 온다는 얘기. 그러면 7월에 우기고 그 대신에 이제 1월, 뭐 2월, 12월 이때 우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가 안 오고 여기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1월에 우기인 남반구 사바나가 되겠죠. 그래서 가가 여기.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이제 7월에 가파르잖아요. 7월에 비가 많이 온다. 7월에 우기구나. 그래서 나가 북반구 열대 몬순이 되겠네요. 이렇게 가나다는 쉽게 결정할 수 있고 기억. 가는 아시아가 아니라 남아메리카에 위치하고요. 니은. 가는 나보다 남회기선과의 최단거리가 짧다라고 하는데 남회기선이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게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해기선 위치는 정확하게 이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계 전도가 딱히 나와 있지 않네요. 여기다가 이제 회기선 남회기선을 좀 그어보면 조금 지워볼게요. 이제 남회기선은 포인트를 좀 기억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호주를 관통한다 라고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칠레 윗부분을 지나간다. 칠레 윗부분 호주 관통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얘가 남회기선이 되겠죠. 약 23.5도입니다. 회기선은. 그럼 북회기선은 어디냐? 여기 벵골만 찍어주고 여기 멕시코만 한가운데 찍어주고 이렇게 쭉 연결하면 얘는 북회기선이 되죠. 회기선의 위치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였죠. 얘가 가고 얘가 다고 얘가 나였는데 가는 나보다 남해기선과의 최단 거리가 짧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 디귿. 나는 다보다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다. 나는 7월쯤에 우기고 근데 또 1월쯤에는 건기잖아요. 근데 다는 연중 수변이기 때문에 건기 우기 구분이 뚜렷하다 하면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리을. 다는 가보다 대류성 강수가 적다. 대류성 강수라는 거 딱 보자마자 얘는 세지에서는 스콜이구나 바로 떠올려야 하고 스콜은 열대 우림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는 가보다 스콜 일수가 더 많겠죠. 다가 열대 우림이니까. 그래서 틀린 선지. 답은 3번 이렇게 되겠고요. 네, 6번 문제. 이것도 암기가 돼 있으면 그냥 푸는 건데 경제블록 우리가 흔히 다루는 경제블록 아세안 그다음에 EU USMCA 그다음에 메르코스르 이렇게 4개 중에서 지금 메르코스르랑 USMCA랑 EU만 나왔죠. 가나다를 지금 연결을 해야 되는데 되게 쉽죠. 일단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근거가 3개나 나왔어요. 셋 중에 하나만 외우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일단 경제 블록의 총인구도 인구만으로는 못 풀겠구나. 뭐 하여튼 총인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아세안이 1등이고 그 다음에 USMCA가 살짝 더 많아요. EU보다. 그 다음에 메르코스르가 꼴찌. 그러니까 원래 EU가 더 많았는데 USMCA보다. 근데 영국이 탈퇴를 하고 나서 이 USMCA가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로 접근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총인구는 요 정도 순위를 외워놓고 있어야 하고 영내 총생산도 순위를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USMCA 1등, EU 2등, 그 다음에 아세안
3등 메르코스루스 꼴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역액도 마찬가지로 외워놔야 하는데 얘는 EU가 1등, USMCA 2등, 아세안 3등, 메르코스루 꼴찌 이렇게 되죠. 역내 총생산이랑 무역액 순위를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무역액에서는 EU가 1등이고요. 근데 역내 총생산에서는 USMCA가 1등이죠.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 구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역내 무역액과 외 무역액을 비교하는 경우에서 이 네 가지 경제 협력체 중에서 유일하게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액보다 많은 게 EU입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경제 협력체 문제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달달 외워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냥 총익만 봐도 얘가 아세안이 없으니까 제일 많은 얘가 USMCA고 얘가 EU이고 얘가 메르코스루가 되고요. 역내 총생산을 봐도 USMC가 제일 높다 했죠.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2등인 EU가 얘고 메르코스루가 꼴찌고요. 그 다음에 총무역액 봐도 그냥 얘가 EU고 얘가 USMCA고 얘가 메르코스루 그냥 근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 중에서 지금 나랑 다는 까만 게 더 길잖아요. 근데 가는 하얀 게 더 길기 때문에 가가 EU겠구나. 너무 근거가 많습니다. 그냥 문제는 사실 쉽게 풀 수 있는데 개념 설명을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고요. 1번 USMCA의 모든 회원국은 유로화 아니죠. 유로화는 EU에서 쓰는 거고요. EU에서 쓰는 통화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가 아니라 가였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왜냐면 EU에서도 유로화를 모든 나라가 다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로화 비사용국이 있잖아요. 2번 EU는 USMCA보다 회원국 수가 많죠. EU의 회원국 수는 27개고 그 다음에 USMCA의 회원국 수는 3개밖에 없죠. 이거 회원국 수도 순위를 외워놓고 있어야 하는데 EU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세안이 11개잖아요. 그래서 얘가 27, 아세안 11개 그 다음에 메르코스루가 얘는 좀 애매한데 5개라고 할게요. 5개 그 다음에 USMCA가 3개 이렇게 되죠. 얘네도 외워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메르코스루는 EU보다 통합 수준이 낮죠. 이 통합 수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메르코스루는 이제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근데 EU 같은 경우는 4단계 마지막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더 설명을 하자면 아세안은 이제 1단계에도 못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USMCA는 1단계다. 그 자유무역협정 단계다라는 거죠. 4번 다는 나보다 1인당 역내 총생산이 많다. 1인당 역내 총생산이라고 하면 얘는 그냥 경제 수준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1인당이라는 말이 보이는 순간 얘는 그냥 경제 수준. 누가 더 잘 사냐 이건데 메르코스루는 남미고 USMCA는 이제 그 앵글로 아메리카 아니지 북아메리카죠. 북아메리카 멕시코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북아메리카인데 북아메리카가 남아메리카보다 훨씬 잘 사니까 그래서 1인당 역내 총생산은 적다로 봐야 하고 5번 총 무역액은 얘는 지금 외워서도 풀 수 있지만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하는데 외워서도 풀 수 있지만 지금 그래프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 USMCA가 유럽연합보다 많냐 얘 EU가 더 많죠. 유럽연합이 더 많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입니다. 사실 문제 한 10초 컷 할 수 있는데 개념 설명을 위해서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7번 한번 볼게요. 한국에 유럽연합의 본부가 위치합니까? 유럽연합의 본부는 어디 있는 거죠? 얘는 뉴욕에 있는 거죠. 근데 교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뉴욕은 틀린 답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2번이 뉴욕이잖아요. 지금 뉴욕의 위치 정도는 암기가 돼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2번 일단 거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에서 해당 국가의 수도입니까? 라고 했는데 수도가 맞대요. 근데 전 여기서 솔직히 얘가 도쿄인지 다른 지역인지를 아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파리냐 아니냐 이것도 좀 애매할 수 있다 생각해요. 얘가 뭐 필리핀 수도 마닐라냐 아니냐 이것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죠. 브라질인데 브라질 얘가 지금 상파울루인 것 같은데
근데 상파울루인지 뭐 리우데자네이루인지, 리우는 이쪽에 살짝 오른쪽에 더 가 있거든요. 뭐 하여튼 둘 중에 뭔진 잘 몰라도 브라질리아가 내륙에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브라질리아가 내륙에 위치한 이제 그 계획 도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근데 얘는 수도가 아니라는 게 딱 보였어야 돼요. 솔직히 얘네는 좀 애매하다 쳐도 얘는 딱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4번 일단 날리고, 세 곡에 유럽에 위치하냐 했더니 아니래요. 유럽이 아니네. 그럼 유럽에 있는 프랑스의 어떤 지역을 날립시다. 네 곡에 최상위 계층이 맞냐 하니까 얘는 마닐라인데, 뭐 마닐라가 아니든 맞든 간에 하여튼 필리핀에 있는 어떤 도시잖아요. 필리핀의 최상위 계층 세계 도시 없으니까 틀린 거죠.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는 뉴욕, 런던, 도쿄 이렇게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남은 게 1번밖에 없어요. 이 도시는 가입니까? 예. 그러면 가가 뭐 얘겠죠. 얘는 도쿄입니다. 그래서 최상위 계층 도쿄 해당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8번. 지금 이런 것도 글을 읽고 있으면 안 되고요. 키워드만 딱딱 잡아가지고 연결을 해야 돼요. 가 같은 경우는 불상과 탑이 있대요. 얘는 누가 봐도 불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십자가가 딱 보이죠? 그러면 크리스트교 바로 연결. 다 같은 경우는 모스크라는 글자가 보이니까 다가 이슬람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서 또 뭐 배울 수 있는 거는 키르기스스탄이라는 게 있는데, 키르기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스탄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서남아시아란 말, 중앙아시아란 말이에요. 파키스탄 제외하면. 아프가니스탄도 제외를 해야 되네. 그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을 중앙아시아라고 부르게 되는데, 중앙아시아는 이슬람교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가나다 연결하면 되고, 1번 불교의 순위파 시아파, 얘는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죠. 2번 크리스트교 기원지는 남부아시아이다. 남부아시아가 아니라 서남아시아죠.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한 종교는 불교랑 힌두교 정도. 3번 이슬람교는 부다가야와 룸비니. 틀렸죠. 부다가야와 룸비니는 불교의 성지죠. 불교. 보니까 불교 성지랑 힌두교 성지를 되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같은 인도다 보니까 불교 성지는 부다가야와 룸비니, 그 다음에 힌두교 성지는 바라나시와 겐지스강 뭐 이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 둘도 구별 잘 해야 되고요. 이슬람교의 성지는 그러면 메카와 예루살렘 이 정도가 있겠죠.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 정도. 다 써야겠다. 이슬람교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렇게 그냥 달달 나와야 됩니다. 4번 불교는 크리스트교보다 전세계 신자 수가 많다. 전세계 신자 수도 암기사항인데, 얘는 크이힌불이라고 보통 외우죠. 크이힌불 순입니다. 5번 발생 시기 같은 경우도 암기사항입니다. 발생 시기는 불교랑 힌두교는 가장 이르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마지막이 이슬람교. 다 이슬람교가 불교보다 늦냐라고 했으니까 맞죠.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9번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잡아야 하는데, 식물 생장이 어렵다. 식물 생장이 어려우면 얘는 뭐 모수목 기후인가?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술록 이런 거 나오죠. 술록. 그 다음에 북극해에 가까운 지역들이래요. 얘네들은 다 모두 툰드라 기후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딱 보면 툰드라 기후임을 알았어야 됩니다. 사실 술록 이게 제일 커요. 툰드라 기후에서 술록 데리고 이제 유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극해 인접한 북극해 연안 지역에 이제 지도에 찍히면 얘는 툰드라 기후로 보통 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툰드라 기후구나 바로 알았어야 하고요. 1번 통풍에 유리하면 안 되겠죠.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틀렸고, 2번 카카오 기름야자. 얘네들은 보통 열대 기후죠. 열대 기후. 카카오는 이제 뭐 가나, 코트디부아르 이런 이제 아프리카의 더운 지역에서 많이 하는 거고, 기름야자도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여기서 제일 많이 하죠.
기름야자 순위도 외워야 됩니다. 팜유죠, 팜유. 팜유라는 걸 이제 기름야자에서 짜내는 건데 얘네 1등이 인도네시아고 2등이 어디야? 말레이시아다. 이 정도까지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3번 카나트는 이제 사막에서 발달하는 거고 4번 토양층이 융해에 대비한 고산가옥. 이게 맞죠. 그러니까 고산가옥도 종류가 두 개예요. 말을 잘 봐야 하는데 열대 기후의 고산가옥이 있고 그다음에 툰드라 기후의 고산가옥이 있어요. 열대 기후의 고산가옥은 땅에서부터 오는 열기를 차단하기 위한 거고 툰드라 기후의 고산가옥은 땅으로 가는 열기를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언뜻 잘못 보면 틀리기 때문에 고산가옥이라는 거 보자마자 이 둘 중에 뭔지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5번 올리브 오렌지 수목농업 이런 거는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이것도 사실 5초 컷 해야 됩니다. 10번 저는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일단 목화라는 거 자체가 지금까지 근 한 몇 년간 평가원 문항에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하여튼 근데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냐 일단 주요 재배 지역이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 거구나. 여기 이런 데 좀 있네. 이런 데 나는 뭐 이런 데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을은 뭐라고 돼 있냐면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라고 하고 오아시스 농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지역 주민이 즐겨 먹는 음식이래요. 음식이래 음식. 그럼 목화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목화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출제자가 의도한 것 같진 않은데 약간 놓치신 거죠. 목화는 음식이 아닌데 이걸 생각을 못 하신 거죠. 하여튼 음식 보고 1, 2번 걸을 수 있고요. 그럼 이것도 아니네. 천연고무도 아니네. 고무도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3번, 4번 둘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 대추야자라는 게 건조기후의 주식입니다. 사막기후 사람들의 주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쌀 이런 건 주식이 되죠. 우리의. 근데 우리 사람들이 뭐 오렌지를 먹는다. 먹긴 하죠. 근데 그걸 우리의 주식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사막기후에서는 이 대추야자 이게 엄청 단 과일인데 이게 나는 작물 자체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대추야자를 주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 단 과일을.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이랑 또 같은 말이 식량작물이거든요. 식량작물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는 작물이면 다 식량작물인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올리브, 오렌지, 뭐 커피 이런 거를 식량작물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대추야자를 식량작물이라고 하면 또 맞는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좀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목화 아니면 천연고무인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풍부한 뭐 일사량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나의 지금 천연고무라는 게 있잖아요. 천연고무가 어디서 나는지를 암기를 하고 있다면 천연고무 1등은 태국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인도네시아인데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천연고무 순위. 근데 지금 중앙아시아의 뭐 튀르키예 이런 데서 대규모로 재배된다. 얘는 완전 이제 열대기후 지역들인데 튀르키예 중앙아시아 뭐 이런 데서도 자란다. 이건 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얘는 열대기후 작물입니다. 천연고무는 열대기후 작물이기 때문에 나가 될 수 없어요. 애초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서 재배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러면 목화가 어디서 나는지를 암기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에는 오늘 등장을 했지만 근데 평가원 문항에서 등장하는 걸 거의 못 봤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 잘한다고 하네요. 암기하고 싶으면 암기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목화가 제일 유명한 거는 인도의 데칸고원이에요. 데칸고원이 어딘가요? 한다면 그냥 인도에 있는 이제 인도 북부에 있는 티베트 고원이랑 이어져 있는 그런 고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답을 3번으로 고르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목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11번. 자, 기억. 건조기후는 연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맞는 말이죠.
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라는 특징은 건조기후에만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수목기후라고 해서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대기후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적은 것도 사실인데 증발량이 더 적기 때문에 추우면 증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건 건조기후밖에 해당이 안 돼요. 니은 뷰트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뷰트가 아니라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생긴 선상지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면 얘를 바하다라고 부르게 되죠. 틀렸고요. 디귿 버섯바위는 바위 아랫부분이 집중적으로 침식된다. 원래 이런 돌이 있는데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런 돌멩이들, 자갈들이 아래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바위가 됩니다. 얘를 버섯바위라고 하죠. 그래서 아래 부분이 침식되는 거 맞고요. 리을 니은 뷰트가 유수의 작용이냐 하면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상홍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디귿 버섯바위는 바람이라고 아까 말했죠. 얘는 뭐 맞다고 할 수 있는데 버섯바위는 유수가 아니라 바람입니다. 바람에 의한 침식. 그래서 리을 틀린 거예요. 답은 2번 쉽고요. 12번 가하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럴 때도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국가를 딱딱 집어내야 됩니다. 가하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 국가가 가장 눈에 띄어요. 이란이랑 카타르. 얘네는 대표적인 천연가스 국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습관이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될까요? 러시아 천연가스 많죠. 근데 석유도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항목에서 높은 값을 차지하는 그런 국가를 보고 있으면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정말 이 자원에 밖에 많을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남아공 이런 데가 보이잖아요. 얘네들은 석탄의 대표 산지이죠. 인도네시아는 고기 조산대가 없는데 왜 석탄이 많냐라고 한다면 교과 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결과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남아공은 드라켄즈버그 산맥이라는 고기 수공대 산맥이 있죠. 그래서 석탄 생산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화석에너지 중에서 생산량 1등인 국가가 중국인 거는 석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풀었어도 됩니다. 1번 천연가스는 고기 조산대가 아니라 신기 조산대고요. 석탄이 주로 고기 조산대죠. 2번 천연가스는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 않죠. 세계 1차 소비 구조. 얘도 암기사항인데 석유 1등, 석탄 2등, 천연가스 3등, 수력 4등, 원자력 5등 이렇게 되죠.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3번 석탄은 산업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죠. 천연가스가 가정용, 석탄이 산업용, 석유가 이제 수송용 이렇게 각각 화석에너지가 가장 소비가 많이 되는 그 사용처가 다 이렇게 각각 다르거든요.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4번 가는 나보다 상용화 시기가 이르다라고 하는데 상용화 시기는 석탄이 더 이르죠. 틀렸고요. 5번 나는 가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죠. 석탄이. 얘도 마찬가지로 석탄이 가장 많고 석유가 그 다음으로 많고 천연가스가 화석 에너지 중에서는 가장 적은 편이죠. 그래서 선진국이 천연가스가 좀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13번 얘가 저는 조금 어렵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지도가 지금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북반구 2개, 남반구 2개 이런 식으로 찍어주거든요. 이러면 진짜 퍼즐처럼 막 복잡하게 풀어야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북반구 3개에다가 남반구 1개잖아요. 이러면 그냥 기온 보고 바로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 3개, 여름 하나 이거나 아니면 여름 3개, 겨울 하나 이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A 시기가 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가정을 해서 풀어보면 만약에 A 시기가 7월이다. 그러면 기온이 높은 3개가 여름일 거예요. 북반구에 지금 3개가 있기 때문에 7월이면 북반구 여름이니까 여름인 게 3개, 겨울인 게 1개다. 이런 결론이 될 거잖아요. 근데 기온이 높은 3개가 24도, 11도, 5도예요. 근데 여름 기온이 5도일 수 있나요? 얘네가 지금 기후형을 보면 얘 다 온대 기후거든요.
온대기후의 여름이 5도일 수 있나? 여름이 5도이면 한대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최난월 기온이 10도 미만이면 한대기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순입니다. 모순. A가 7월이면 모순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는 1월, B는 7월로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1월이면 북반구에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3개, 여름 1개 라면 얘가 여름이겠죠. 제일 더우니까. 그래서 라가 얘가 되고, 그 다음에 가나다 같은 경우는 기후형을 안 썼네. 기후형을 쓰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지금 뉴욕 쪽인데 뭐 이거거든요. 온대 수변이거든요. 근데 온대 수변인지 뭐 온대 겨울 건조인지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온대 동안 기후, 온대 몬순 기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온대 몬순. 그다음에 영국에 찍어주면 서한의 양성. 얘는 포르투갈에 찍혔기 때문에 지중해성 이렇게 되죠. 그럼 라가 지금 얘라는 거는 결정이 됐고, 지금 가나다 북반구 3개가 남았는데 이 중에서 솔직히 겨울이 제일 추울 수 있는 거는 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그것도 아니겠다. 얘일 수도 있겠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착각을 했어요. 연교차가 대륙 동안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겨울 기온이 가장 추울 수도 있죠. 그리고 강수량 자체도 얘가 7월에 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얘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대륙 동안의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연교차가 커져서 1월 기온이 추워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여름의 강수 집중률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얘가 가겠구나.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나 중에서 강수량이 조금 있는 게 있고 강수량이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여름 건기인 거 하나, 연중 수분인 거 하나이기 때문에 여름 건기인 얘가 지금 여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 지중해성, 북반구 지중해성이고 나는 서한의 양성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네, 1번 가는 대륙 서한에 위치하냐? 얘는 대륙 동안이죠. 2번 나는 7월보다 1월에 태양 고도각이 높냐라고 하는데, 태양 고도각도 마찬가지로 회기선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에 회기선이 써먹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기선 위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회기선을 또 이 지도상에서 그려보면 아까 북회기선 그리는 거 알려드렸는데 어딨어? 그죠? 아메리카에서는 여기가 포인트라 했었죠. 멕시코만 한가운데. 그거를 하기 전에 태양 고도각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를 알려드리자면 회기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1월에 태양 고도각이 최대인 지역이랑 7월에 태양 고도각이 최대인 지역이랑 다른데, 1월에 태양 고도각이 최대인 지역은 남회기선 상에 있는 지역이고, 7월은 북회기선 상에서 태양 고도각이 가장 커지죠. 그러니까 태양 고도각을 따질 때는 일단 월을 판단을 하고 회기선과의 거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수직 거리로. 그래서 얘는 지금 B시기, A시기 뭐 이러고 있는데 한번 회기선들을 그어볼게요. 얘는 여기 지나가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남해기선은 아까 칠레 위쪽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었을 때 나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거리랑 지금 남해기선과의 거리가 더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 고도각은 7월에 더 큰 겁니다. 7월과 이제 북해기선과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1월에 태양 고도각이 더 높냐 하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엄밀한 방식이고요. 근데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여름에 더 더우니까 태양 고도각이 높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7월이 더 높겠지 이렇게 판단을 했을 텐데, 그게 아주 엄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3번 가는 나보다 연교차가 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동안이고 나는 서안이기 때문에 이제 중위도 지역에서는 연교차가 중위도에서는 내륙이 가장 크고
해안 중에서는 동안이 더 크고 그다음에 서안이 가장 작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다는 나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얘는 여름 건기고 나는 연중 수균이기 때문에 여름 건기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더 낮겠죠. 5번. 라는 다보다 7월의 낮 길이가 길다. 이런 낮 길이 밤 길이 같은 것도 얘는 남쪽이냐 북쪽이냐를 따지게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태양 고도각이랑 낮 길이 밤 길이를 방식을 똑같이 하면 틀려요. 다른 겁니다. 아예. 7월의 낮 길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북반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7월이면 낮이 밤보다 더 길다는 거는 한국인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 7월의 낮 길이는 북쪽으로 갈수록 길어진다는 겁니다. 얘는 북쪽으로 갈수록 길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라는 다보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14번. 이것도 제시문에 키워드를 쏙쏙 뽑아가지고 가가 어딘지 맞춰야 합니다. 제시문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대립하며 분쟁을 지속. 이라는 것만 봐도 누가 봐도 카슈미르입니다. 사실 저는 글을 안 읽고 그냥 지도만 보고 인도 위쪽이고 파키스탄이랑 뭔가를 공유하고 있네. 그러면 뭐 카슈미르겠지.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1번.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에 갈등이 있다. 맞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주된 이유가. 파키스탄 이슬람교고 인도가 힌두교이기 때문에 얘네끼리 이제 싸우는 거예요. 2번. 로힝야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로힝야족은 미얀마에 해당하는 이야기라서 틀린 거고요. 3번. 마오리족.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죠. 그래서 틀린 거고. 4번. 위구르라는 거는 중국이죠. 중국의 소수민족. 5번. 시날리즈족이랑 타밀족의 갈등은 인도가 아니라 스리랑카에 해당하는 이야기라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 암기가 돼야 돼요. 15번. 저는 이게 그나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독일, 케냐, 튀르키예 인구 문제에서는 항상 경제 수준을 따져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항상 그래요. 지금 보면 독일 완전 선진국이고 케냐 완전 개도국이고 튀르키예 동유럽이기 때문에 막 아주 선진국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막 독일, 프랑스, 영국 2급으로 선진국은 아닙니다. 이 정도 지역들이 나와 있고 A, B가 순위 동률 자연 증가율 중 하나이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가는 전체적으로 A가 B보다 크고요. 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이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A가 B보다 크죠. 근데 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B가 A보다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순위 동률이랑 자연 증가율 두 개가 있을 때 순위 동률이 자연 증가율보다 큰 국가가 독일, 케냐, 튀르키예 중에서 두 개다.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순위 동률이다.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B를 순위 동률로 보고 A를 자연 증가율로 바로 봤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와 독일 이 두 국가에서 순위 동률이 자연 증가율보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위로 올라가겠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순위 동률은 이제 유입 빼기 유출이고요.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인데 얘는 개도국일수록 높아지는 거고 순위 동률은 이제 선진국일수록 높아지는 거죠. 근데 튀르키예가 자연 증가율보다 순위 동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만큼 선진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대1 구도를 딱 잡아가지고 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지금 세 국가에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계속 떨어진 경향을 보여요. 근데 이게 순위 동률이 이런 특성을 보일까요?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위 동률이 60년대에는 막 인구가 엄청 들어왔다가 점점 들어온 인구가 준다. 세 국가에서 모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순위 동률이 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 B를 먼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 같은 경우는 순위 동률이 자연 증가율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엄청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자연 증가율이 지금 심지어 최근엔 음수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더 크다는 소리고요. 이런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가 엄청 심각한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순이동률이 양수잖아요. 그러면 완전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 독일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가랑 나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연 증가율이 A라는 게 결정이 됐으니까 자연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더 높은 가가 케냐입니다. 나는 튀르키예고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 튀르키예라는 게 더 확실해지는 근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아니 이거 갑자기 뭔데 이렇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튀어오르냐 순위 동률이. 이게 난민 때문이죠. 시리아 난민 때문에. 시리아의 내전 때문에 이제 난민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 사람들이 주로 튀르키예로 이동을 했잖아요. 난민 최대 수용국 중에 하나입니다. 튀르키예가. 그래서 이 시기에 난민 수용 때문에 순위 동률이 엄청 높았던 거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 보고 튀르키예 연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번 튀르키예는 아프리카가 아니죠. 아시아고요. 아시아와 유럽의 점이지대 정도죠. 2번 케냐는 독일보다 시작 시기가 이르다. 틀렸죠. 산업화 시작 시기는 선진국일수록 빨라지는 편이고요. 3번 독일은 튀르키예보다 중위연령이 낮냐. 중위연령은 세계지리에서는 경제 수준과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수록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중위연령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는 중위연령이 낮다 하면 틀렸죠. 4번 가나다 중 전체 인구 증가율은 가가 가장 높다. 전체 인구 증가율 이거는 암기가 아니고요. 계산입니다. 이 선지 자체가 그래프 해석형 선지예요. 그러니까 선지 중에서 암기사항을 요하는 선지가 있고 그래프의 해석을 요하는 선지가 있는데 얘를 딱 보자마자 구별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두 개 다 가능하다. 그래프 해석도로도 풀 수 있고 암기로도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프 해석으로 푸는 게 우선이죠. 당연히. 암기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게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선지를 딱 보고 그래프 해석형 선지이구나를 바로 알아봐야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증가율이라는 거는 사회적 증가율 플러스 자연적 증가율을 하면 전체 인구 증가율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자연 증가율 나와 있고 순이동률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회적 증가율이에요. 유입 빼기 유출 한 게 순이동률이고 이게 곧 사회적 증가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치를 모두 주어줬고 그 다음에 얘네를 더하면 전체 인구 증가율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2023년에 값을 더해봐라 라는 뜻이죠. 이 선지는 외워서 풀라가 아니라 외워서도 물론 풀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의도죠. 선지에. 가 같은 경우는 얘에서 얘를 더한 거 딱딱 이 정도겠네요. 나 같은 경우는 얘에서 얘를 더하면 살짝 빠지니까 요 정도? 다 같은 경우는 얘에서 얘를 더하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얘가 제일 높죠. 가가.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케냐가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은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맞아요. 당연한 건데 근데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도 자체가 얘네 값을 두 개 값을 더했을 때 전체 인구 증가율임을 알고 있냐. 그 다음에 얘네를 값을 이제 더해서 계산해봐라.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연습해봐야 됩니다. 5번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 라는 것은 이 말을 자연적 증가율이 양수인가? 라는 말로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 해석으로 푸는 선지인데 자연적 증가율이 출생률 빼기 사망률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죠. 출생률 빼기 사망률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독일 다가 2023년에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작죠. 왜냐? 자연적 증가율이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고 15번은 배워갈 게 많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료 해석에서 2대1 구도 볼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이런 거 선지 판단할 때도 그래프 해석인지 암기형 선지인지 구별할 줄 아느냐. 이런 거 연습하기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16번. 얘는 쉽죠. 기억. 해시계는 바다 쪽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후퇴합니다. 후퇴. 육지 쪽으로 후퇴한다. 왜냐면 바다 쪽으로 이렇게 있을 때 바다가 이렇게 점점 침식을 시켜서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거죠. 니은. 사주는 파랑의 침식이 아니라 연안류의 퇴적이죠. 보통 모래 해안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고요. 디귿. 석호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되었다. 맞죠?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맞다 하면 됩니다.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라고 하면. 리을. 산호초 해안은 석회질의 산호춘 유해. 뭐 산호춘 유해니까 뭐 맞겠지. 답은 5번이고요. 산호초 해안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 열대기후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제일 유명한 거는 호주 위에 있는 대보초 해안이라는 거. 호주 국토가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요쯤 있어요. 요쯤에 대보초 해안이라는 되게 유명한 산호초 해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답은 5번. 17번. 얘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쏙쏙 뽑아야 하는데,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누가 봐도 벨기에죠. 이런 것도 있어요. 플랑드르, 뭐 왈로니아. 누가 봐도 벨기에입니다. 다 벨기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죠. 벨기에는 2번이죠. B. A는 영국이고 B는 벨기에고 C는 얘가 어디냐? 폴란드죠. 폴란드. D가 스페인. E는 이탈리아.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벨기에가 B이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18번. 이거는 사실 하몬이 뭔지 알면은 그냥 돼지로 연결을 하겠죠. 가는 돼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근거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슬람 세력의 지배가 있었으면 이슬람 세력의 지배 때 제조가 위축이 되었다. 그러면 이슬람교 사람들이 안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이슬람교 사람들이 안 먹는 건 돼지잖아요. 이런 근거로 잡고 풀라는 게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다 보니까 애초에 유럽이 이 가축 중에서 돼지가 좀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가는 돼지다. 그 다음에 나는 오스트레일리아래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세 번째로 나를 많이 사육한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이 건조한 국가에서 돼지나 소 같은 걸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소는 물론 길러지죠, 호주에서. 근데 양이 훨씬 더 이제 강조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건조하면 양이 많이 자라요. 건조한 국가다 그러면 양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 양. 다 같은 경우는 일단 애초에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잖아요. 아르헨티나는 닭을 가장 많이 사육하는 브라질, 인도. 소입니다. 소. 다는 소. 소 사육 두수 1위 국가가 브라질이고 2위 국가가 인도입니다. 이거 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브라질, 인도, 뭐 아르헨티나 이런 거 보고 소임을 알 수 있고요. 1번. 돼지는 노동력을 대체. 얘는 소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 힌두교 신자들이 섭취를 금지한 거는 소죠. 나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소입니다. 3번. 소는 모직공업의 발달로 인해 기업적 사육이 활발해졌다. 모직공업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모라는 건 털인데 양털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소털, 돼지털 이런 거는 쓴다는 걸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다. 얘는 양에 대한 이야기다. 4번. 나는 가보다 유목에 적합하다. 유목은 양이 적합한 거예요. 이제 건조한 국가에서 유목을 할 때 양을 데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 양이 돼지보다 적합하다 하면 맞는 말이고요. 5번. 사육두수. 사육두수는 또 암기사항인데 소, 양, 돼지 이런 순위가 나타나고요.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 사육두수 초성을 이제 암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소, 양, 돼지 순으로 이제 사육두수 초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그래서 소는 양보다 사육두수가 많죠. 그래서 틀렸다. 19번. 가국가를 맞추는 근거는 그냥 너무 쉬워요. 송크란이랑 방콕. 누가 봐도 태국이죠. 가는 태국. 기억은 중국보다 쌀 수출량이 많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뭐 중국이 더 많지 않을까, 중국이 더 큰데 라고 생각한다면 공부가 덜 된 거고요. 쌀 수출량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암기사항인데 생산량은 중국이 이제 뭐 인도랑 비슷하게 이제 공동 1등 정도 차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수출량에서는 인도가 1등이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이랑 태국이 공동 2등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면 중국은 왜 쌀 수출량이 적느냐라고 한다면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자국 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네가 생산한 걸 지네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수입을 하죠, 얘네들은. 그래서 중국은 수출량에서는 어지간하면 순위가 되게 낮게 잡힙니다. 자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자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쌀 같은 식량 자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니은 라오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냐라고 하는 것은 작년 수능에 이 비슷한 게 나와서 낸 것 같아요. 제가 이 국경 문제를 풀 때 어지간하면 그냥 감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그거를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면서 풀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주 나오거나 아니면 너무 헷갈리거나 감으로 절대 접근할 수 없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그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편인데, 이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5개국이 있잖아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 5개 국가들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접하는지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표를 그려서 푸는데, 이거 작년 수능 세계지리 해설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표를 그리세요. 1층에 3칸, 2층에 2칸 이렇게 해가지고 미, 태, 라, 캄, 배 순으로 쓰는 거예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쓰면 이 표상에서 국경을 접하면 접하는 거고요. 이 표상에서 안 접하면 안 접합니다. 그래서 이 표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태국이 라오스,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냐라고 한다면 태국이 미얀마랑 접하고요. 표상에서. 그다음에 라오스랑도 접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다. 이 표를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디귿 아시아에서 커피 생산량을 가져갑니다. 커피 생산량 순위도 암기사항입니다. 커피 생산량은 브라질 1등, 베트남 2등, 인도네시아 3등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커피 생산량이 제일 많은 국가는 베트남이에요. 태국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 아세안 회원국이 나왔죠. 아세안 회원국은 그냥 동남아 국가면 다 맞습니다. 그냥 동남아 국가. 동남아 국가다 싶으면 다 아세안의 회원국이 맞아요. 11개국. 그래서 답은 뭐 잘못했나? 기억을 왜 틀렸다고 했어. 그죠? 잘 설명해놓고. 그죠? 중국은 쌀 수출량이 이제 자기가 다 먹기 때문에 적고요. 근데 태국이 전 세계에서 2등이었으니까 쌀 수출량이 태국이 더 많죠. 시겁했네. 답은 4번입니다. 20번. A, B 지금 지형 단면이 나타나 있는데, 얘를 보면 어디서 어떤 산맥이 지나가는지 대충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겠죠. 근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중간에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게 지나가는 구간이고요.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는 게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이 두 가지 구간에서 히말라야 산맥은 신기조산대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고기조산대이기 때문에 얘가 고도가 훨씬 높고 얘가 고도가 좀 낮겠죠. 산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고도가 엄청 높은 가가 A가 되겠고, 고도가 뭐 산이 있긴 한데 고도가 되게 낮은 나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도 이것도 연결이구나. 기억은 고도가 엄청 높은 데 있으니까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임이 되겠고, 니은 얘는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가 되겠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평지니까. 그 다음에 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되겠죠. 1번 가는 B 틀렸죠. 2번 히말라야 산맥은 신기조산대인데 대륙판과 대륙판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난 게 이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환태평양 조산대니까요. 3번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는 신기수국 산지가 아니라 얘는 시원생대 지형이죠. 4번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환태평양 조산대가 아니죠. 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함정선지인데 태평양 근처에 있으니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개념이 좀 덜 돼 있는 거죠. 환태평양 조산대는 애초에 신기 조산대이기 때문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고기 습곡 산지고요. 그래서 아예 범주가 안 맞습니다. 4번 틀린 선지. 5번
기억은 디귿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틀렸죠. 얘는 신기고 얘는 고기이기 때문에 신기가 고기보다 늦죠. 이런 게 아니라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설을 쭉 해봤는데 전혀 걸리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그나마 조금 배울 게 많았다. 어렵진 않았는데 배울 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 난이도 대비해서 너무 쉽습니다. 네, 이런 거 이제 무난하게 50점 받을 줄 알아야 수능에서도 고득점 할까 말까 하겠죠. 하지만 뭐 5월이기 때문에 공부 시작한 지 아마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한 달 뒤에 있는 육모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육모 잘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육모 치시기 바랍니다. 육모 전까지는 개념은 물론이고 기출도 어느 정도 끝내고 그다음에 사설 컨텐츠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모든 과목에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육모 치시기 바랍니다.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